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저희들은 뭐 여러분을 그냥 때때로만 사랑하는 편파적인 불균형 애정 방송 언더스탠딩. 21세기 최고의 동아시아 최고의 성인용 교육 방송 언더스탠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교육 예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예산은 뭐 어떤 분야도 그렇지만 항상 다 부족하다고는 하죠. 네. 그러나 또 모든 예산이 그렇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다 방만해 보이죠. 방만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 이야기를 할 거고요. 최근에 대학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초중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을 좀 뺏으자.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안 된다. 말도 안 돼. 하는 쪽 이야기도 있고, 야 거기가 돈이 좀 남잖아. 뭐 하는 쪽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양쪽을 오늘 모두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님. 네. 여기서 빼면 어떡해? 딴 데서 빼든가. 여기도 모자라. 지난주에 저희가 방송하고 난 다음에 예.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아, 할 직접? 말이 많다. 국회의원이 직접 맞습니다. 그 전화 기자가 받았어요? 김 기자. 뭐 보좌관을 통해서 오기는 했지만 아. 아무튼 직접 연락을 주셔가지고 어쨌든 네.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간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님이 네. 나오셔서 반대쪽 이야기. 무슨 소리냐? 내가 보면 많이 남는다 거기.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네. 하실 겁니다. 잠시 후에 두 분 이야기 차근히 들어보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고 그리고 축구 보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언더스탠딩이 설명하는 교육과 관련한 예산 이야기는 하나도 안 맞고 다 틀려 라고 주장하시면서 나에게도 마이크를 달라고 하셨던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 틀려는 아니고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네. 끝만큼 벙어리처럼 앉아 있었네요. 네. 좀 틀린 게 있습니다라는 말은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아, 네. 그냥 할 말이 많이 있으셔서 그러시구나. 나오고 싶다라고. 네. 이번 이슈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나라의 교육 예산은 교육세 거치는 거에다가 그걸로는 택도 없으니까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다 그 초중고 교육 예산으로 보낸다. 네,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대학 교육을 좀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내국세 20.79 보내는 거에서 3조 원인가요? 네, 3조. 3조 원을 띄어다가 여기다 좀 씁시다. 괜찮죠? 대학. 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네. 강민정 의원님을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안 된다고 네.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거기까지 알아요. 네, 네, 맞아요. 아, 그건 맞죠? 네, 그래서 예. 이제 대학의 재정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은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쪽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예산이 애들이 적어지고 있으니까 남지 않냐. 그렇죠. 이걸 띄어서 고등학교 언니들한테, 영아들한테 주자. 네. 이게 이제 지금 기재부가 논리로 그렇습니다. 펴는 거고 그렇죠. 예. 한쪽은 이거는 이거대로 지키고 이 유초중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지금 써야 될 일이 너무 많다. 네. 그러니까 별도로 그 절박한 고등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조 원은 다른 데서 구해다 와. 별도로 정말 재원을 마련해서 하자. 네. 이제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그러면서 사실 작년부터 그동안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네. 그 유초 중고등학교 예산이 펑펑 남아둔다. 네. 너무 방만하게 비효율적으로 쓰인다. 막 이런 기사들이 막 쏟아졌었어요. 실제로 좀 방만하지 않습니까? 학생 수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는데 예산은 그 내국세 안 그래도 좀 많이 거치는데 네. 그거를 다 받아가는 건 좀 너무 풍족한 거 아닌가? 아니요. 근데 실제로 이 교부금이 물론 비율은 계속 바뀌긴 했었어요. 조금 처음엔 11점 몇 %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제 조금씩 법이 개정되면서 비율이 좀 조정이 됐었는데 실제 교부금 쭉 추이를 보면은 2014년도, 15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 이런 때는 오히려 그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사이즈가 작아졌거든. 그 비율을 유지했어도.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예산이 계속 세수가 늘어날 거니까 당연히 교부금도 늘어날 거다. 이것도 일단은 좀 실제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21년하고 22년의 특수한 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게? 네, 작년에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네, 그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기금이 막 쌓이고 있다, 넘쳐난다 이렇게 19.4조 막 이런 기사들 되게 많이 나왔는데 19.4조가 뭐예요? 기금이 쌓인 게 전체 전국의 교육청에 교육 예산으로 내려보내니까 네. 왜 이렇게 많이 내려보내세요? 하는 그 남은 그렇죠. 게 그걸 기금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다른 걸 용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안정화 기금하고 시설 환경 개선 기금이라는 게 원래 있었어요. 이 항목이. 왜냐하면 이 교육청은 징세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자치라고 하지만 단 1원도 자기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떨어지고 주어지는 돈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네. 이 안정화 기금하고 시설 환경 기금이 있었는데 예산 받으면 양쪽 주머니에 저금해 놓는다 이거죠? 네, 그렇죠. 안정화 기금은 비상금. 네. 근데 사실은 2018년까지는 저금을 못 했어요. 저금을 일부만 하고 왜냐하면 지방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갚아야 될 지방 교육청채? 네, 교육청에서도 그 채권 발행해요. 아, 그동안 예산 부족하면 모자라서 쓴 거. 예. 그게 2018년까지 사실 계속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19년부터 이제 막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020년, 21년에 우리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아주 특수하게 막 유동성이 막 급격하게 확대되고 부동산 가격 확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사이즈가 큰 세수가 생기고 이거를 지금 사실 기재부가 뭐 60조만큼이나 추계 오류가 벌어질 정도로 이 특수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고 근데 이제 법으로는 세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20.79%는 연동해서 꼭 줘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하니까 이제 그 돈이 내려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막 돈이 갑자기 규모가 커진 게 아주 최근에 특수한 현상이고 그런데 언론에서 주로 다루는 것들은 그런 최근의 이 결과 지표 예. 이걸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문제에서 이제 지원 방식이 다른 거 있잖아요. 예. 네. 여기에서 제가 이제 문제로 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대학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해야 돼요. 고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빌미로 해서 교육 예산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동안은 이렇게 요만큼은 유초중고 예산으로 반드시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해서 준다. 내국세 20.79. 이거잖아요. 20.79%.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이 중에 무조건 교육세는 다 떼서 이제 앞으로 법으로 이걸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육 예산은 다른 데 필요한 데 있으면 대학이나 이런 데 쓰겠다. 그렇죠. 구조를 이제 완전히 바꿔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대학에 예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이런 거라면 모르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교육세가 이제 유초중고등학교는 내려가지 않는 영원히 적어도 이 법률이 지속되는 한 그런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20.79가 매번 내려가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고 20.79는 그대로 내려가는데 원래는 교육세라고 거기에 하는 플러스 국세가 있어요. 교육세가 있어요. 예. 이 이게 교육세에서 같이 해서 교부금이죠. 그게 한 5조 정도가 되는데 네, 주유소에서 기름 넣으면 거기 교육세 포함되어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게 한 1년에 5조 정도 거치는데 거기에서 유아교육, 누리과정에 쓰이는 한 2조 정도를 빼고 3조가 남아요. 네. 이게 항상 같이 20.79% 플러스 3조에서 내려갔었는데 네. 20.79는 그대로 내려가고 3조만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는 교육세 이제 20.79만 남기겠다. 이제 말하자면 20.79면 대략 몇 조쯤 됩니까? 1년에. 그거는 그때 다르죠.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 작년은 되게 특수한 거라 저는 이거 좀 일반화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80조 정도 됐고 요런 특수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 60조 정도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됐어요. 그거를 전국에 600만 아이들이 사실 쓴 거였죠. 근데 이제 이게 저는 그래서 구조를 바꾸는 문제를 이렇게 코로나 작년하고 올해 특수한 어떤 예산 상황을 그걸 가지고 빌미로 삼아서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거 이게 저는 일단 문제고 두 번째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학을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두고 과연 예산 지원을 이렇게 증액하는 것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 학력 인구의 감소는
대학에 시차가 있지만 대학에도 바로 전이되는 거고 올해만 해도 4만 명 이상 정원 미달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대학 정원 47만 명인데 이게 40년 정도 되면요 반으로 25만 명으로 줄어요.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근데 1996년에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엔 대학교를 설립하려면 굉장히 많은 조건을 뭐 도서관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학생 기숙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대학 설립이 가능했는데 1996년에 어떻게 됐냐면 교사하고 교지하고 교원하고 수행용 재산만 있으면 다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순간부터 지방에 가면 생전 처음 듣는 대학인데 이 대학이 어떤 특성화 대학이 아니고 네. 똑같은 4년제 대학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난 결과가 지금 정원 오히려 저출생의 속도나 그 폭은 너무 빠르고 깊어지는데 대학 정원이 막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연 현재와 같은 대학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대학의 특수성 뭐냐면 이 수도권 대학하고 지방 대학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주로 이제 우리가 대학 문제라고 얘기하면 지방 대학의 문제인 거거든요. 재정이나 여러 가지 교육의 맞습니다. 질이나 뭐 이런 그럼 이런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격차 이 구조화된 격차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다음에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사립대학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 80% 이상이 사립대학이고 거의 고등교육은 사립대학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할 만큼 그 비중이 높은데 과연 이렇게 이 구조 안에서 이렇게 그게 지속되는 것이 또 타당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근본적 또 이 시청자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 사학 비리에 대한 또 굉장한 또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비리의 온상 같은 몇 개의 사학들이 또 뇌리에 굉장히 강력하게 각인돼 있고 그게 또 없다고 할 수 없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런 문제들을 저는 좀 근본적으로 대학 혁신 그래서 제가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 예.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 대학을 연구 중심 대학, 교육 중심 대학, 그다음 직업 교육 중심 대학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전문가와 그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상태의 대학을 저는 지금 너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응급처치가 필요하니까 특히 지방대학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해야 된다는데 100% 동의하지만 네. 무조건 이렇게 구조화된 교육 예산 구조를 확 바꿔서 일부를 떼어내는 이런 시스템 만들어 놓고 계속 대학에 그냥 돈을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지금 가자는 건데 그러기 전에 대학 혁신 어떤 계획 마스터 플랜 만들고 그 마스터 플랜 위해서 예산 계획 세워서 저는 가는 게 대학도 살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육 예산의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는 적어도 그 정도의 준비가 됐을 때 해야지. 가면 밑 빠진 독에 넣는 거다.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3조 원이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하는 거는 옳지 않고 저는 그래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일정한 규모의 돈을 대학에 주기 위해서 정부와 교육계가 머리를 짜서 그 돈을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해요. 그런데 대학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일단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제 기재부가 이렇게 교육 예산의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이런 접근 방법은 저는 되게 동의하기 어렵고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학교 지원은 편이죠.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일단 해야죠. 지원 받으면 좀 잘 클 수 있게 몸부터 네. 만들고 돈 네. 달라고 해라.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몸 만들기 전에 약간 수혈이 필요한 응급 수혈이 그렇긴 필요한 한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돈은 그건- 다른 예산 갖다가 쓰기도 하고 그렇죠. 일단은 교육 쪽 예산은 내비둬라. 그 유초중 교육 예산은 내비둬라. 일단 뭐 난립해 있는 대학들 조금 구조 조정해서 괜찮은 대학들이 나오면 거기다가 돈 쓰는 건 괜찮은데 그거를 이제 그것도 되기 그게 전에 그 구조 조정이 어떤 그쵸. 형식인지 구조 조정이란 말이 되게 위험한 말이더라고요. 이게 막 없애는 것만 사람들한테 각인돼 있어서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식의 어떤 변화, 대학 기능의 변화, 네. 예를 들어 성인 대상의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위즈덤 칼리지.
위즈덤 칼리지. 네, 이런 거. 이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꼭 있는 대학을 뭐 폐교시키고 정리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구조조정이라고 그렇게 단순화시키지 말고 어쨌든 지금의 대학을 새롭게 재구조화할 필요는 있다는 그러면 거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조금 뭐 저는 그러면 이제 구조적인 예산도 이렇게 새로 변화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고 봐요. 이따가 그게 교육부 먼저다. 차관님 오시면 대학교 그거 그런 식으로 빼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라고 질문은 드려볼게요. 네, 저 그런 계획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평생교육기관으로 막연하게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지금 지자체한테 대학 교육을 거의 위임하겠다는 이주호 장관이 그저께 그런 이야기까지 인터뷰 기사가 실려서 네. 교육상임에서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야 관심 없겠지만 네. 그 초중고에 가는 예산이 많기는 많아. 그리고 물론 돈이 남아서 못 쓰지 않겠죠. 그러나 그래도 저기가 좀 여유롭거나 때때로 방만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쪽 교육 예산에 대해서 자꾸 말들이 있는 건데 네. 그렇죠. 가장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1번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할 때마다 편성을 해야지 필요 여부와 무관하게 20.79가 얼마나 거칠지 모르는데 그걸 그냥 무조건 보내서 이거 다 쓰세요라고 하는 게 과연 이 시스템이 맞냐 20.79 아니라 30을 보낼 때도 있고 10을 보내야 될 때도 있고 수요가 있는 곳에 예산을 보내야지 무조건 잘라서 교육 예산으로 보내는 건 이상하다. 그러니까 그건 좀 고치자. 1번 그게 있는 것 같고 예산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런 데다 돈을 써? 하는 의견도 있고 아니 왜 이런 데는 돈을 안 써? 하여튼 예산을 쓰는 것에 있어서도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신 것 같습니까? 네, 뭐 주로 후자가 언론에서는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되게 방만하게 네. 황당하게 돈을 남아도니까 엉터리로 돈을 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사례로 기사에서 많이 다뤄졌는데 네. 저는 사실은 그거는 지나친 일반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몇 개의 사례를 가지고 그게 마치 현재 교육청들이 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게 좀 이렇게 억울하세요? 이렇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제가 이제 코로나 20년, 21년, 22년 이 코로나 때 있잖아요. 네. 추경이 내려왔는데 이 추경이 제가 이제 그 추경 의결을 본회의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1년에 2번, 3번 정도 했는데 네. 2년 반 사이에 그런데 이제 이게 4월 달에 했다가 그다음 7월 달에 했다가 그다음 9월이나 11월 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때는 법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돈이 내려가는데 학교는 이 학년과 학기 단위로 이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중간에 빡 그것도 사이즈가 작은 돈이 아니고 막 큰 돈이 내려오면 네, 예. 이거를 사실 집행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 돼버릴 당연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일반 뭐 기업이라든가 일반 기관하고 달라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이제 비대면이 전면화됐잖아요. 2년 동안. 그러면서 말하자면 일상적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활동을 거의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 활동, 교육 활동을 하면서 써야 집행될 수 있는 이런 돈들이 되게 이제 애들이 학교에 안 오니까 주로 이제 많이 한 게 그런 비대면 수업을 위한 장비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이제 투자를 했는데 네. 나머지 일상적으로 정말 아이들 교육 활동에 드는 그런 예산들이 집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거죠. 특수하게 이게 저는 급식도 그렇고. 코로나 예. 급식도 그래서 이제 급식을 집에다 보내주는 오히려 그런 것까지 이제 교육청에서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특수한 코로나가 만들어낸 그 예산 규모가 갑자기 커진 것도 그렇고 집행 방식에 있어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약간 집행 방식들이 좀 다른 때보다 많이 언론에 회자된 것도 그렇고 그런 어떤 특수한 배경이 있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칼럼을 하나 썼는데 우리 이프로님이나 우리 김 기자님이나 예를 들어서 40년 된 집 있는데 거기서 사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시겠습니까? 안 살 수 있으면 안 살면 좋죠. 안 살고 그렇겠죠. 싶잖아요. 예.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조개탄 썼었어요. 네. 겨울에 조개탄 아시나 모르겠는데 조개탄 그럴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굉장히 학교 환경이 좋아진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나라 학교 환경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이 40년 이상 된 건물이 14,000동이에요. 근데 요거를 올해 안 고치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 또 1년이 또 추가되잖아요. 그러면 그 40년 이상 된 건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게 하나 있고 근데 그다음에 그게 거기서요, 네. 의원님. 예산을 내려 보내 드렸는데 네. 예산도 잡아놨을 예산은 텐데. 남는다고는 하고 40년 된 거는 못 고쳤다고 하니 그럼 돈을 내려 보냈는데 왜 그걸 안 고칩니까? 그게 이제 이게 유초중고의 예산 집행에 아주 특수성이 있는데 네. 여기는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좀 규모가 작은 시설소 보수나 수리나 이런 거는 사실 학기 중에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건물을 개보축한 거나 아니면 증축하는 거나 이런 학교 거는 중에 못하죠. 방학 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룻바닥 다시 깔고 샤시 가는 네, 거. 여름 방학은 또 짧아서 보통 이제 겨울 방학에 몰아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그걸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그 큰 문제인 거고 학교 다니면서는 그 공사를 못 해요. 그렇죠. 애들 안전 문제가 가장 큰 거니까요. 공사 이런 그러니까 거 뭐 철거하고 해야 개증축 되니까. 정도 되면은 음.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안전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원칙적으로 이런 이제 규모가 큰 시설 공사는 방학 때 네, 특히 네. 겨울 방학 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애들 안전과 관련돼서 아까 뭐 교사도 얘기했지만 이게 성면이 또 의외로 학교에 제가 25년 근무했는데 성면 밑에서 근무한 줄을 잘 몰랐습니다. 학교 초기에 성면 그렇죠. 네. 바람 찌르는 걸로. 있죠. 네. 이게 그 하얀색 텍스타일이 타일. 다 사실 성면 그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네, 성면 제거 작업 공사들을 하긴 하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학교에 예를 들어 바닥도 하고 창호도 하고 모두 막 해야 되는데 성면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나머지를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나머지 다 해놓고 나서 성면하면 다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 이런 아주 디테일에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성면 공사가 안 된 학교들이 한 34%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내진 시공 전혀 안 돼 있는 오래돼서 안 돼 있는 학교가 한 43% 돼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거 수요를 감안하면 네. 계속 지금도 늘려야 부족하다. 된다는 그렇죠. 입장. 지금 이 해결해야 될 안전을 위해서 이런 낙후된 환경을 개선해야 될 때 드는 비용도 필요하고 아까 얘기하신 그런 디바이스 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시대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비대면 코로나 2년 반 하면서 또 이 비대면 교육에 대한 노하우도 또 학교에 많이 축적도 생기게 됐고 그래서 이 양측면에서 봤을 때 결코 지금 그 유초중 고등학교 교부금 그 예산이 남는다. 이 애들이 줄면 그 예산 규모도 비례해서 줄여야지 이게 상식적이지 않냐. 이건 저는 단순 산수식 접근이다. 아이들은 이런- 줄지만 낡아가는 교실 생각하면 지금부터 예산 들어가는 게 많을 수 있다. 그렇죠. 거네. 숙제로 계속 해왔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해결이 완료가 안 됐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 학교가 되게 특수한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이제 방학 때 집행을 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또 하나는 이 학교는 학생들 머릿수 곱하기로 안 하고 예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급 수하고 학교 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똑같은 40명이라도 이게 한 반일 경우에는 필요한 선생님이 한 명인데 두 반일 이걸 경우에. 20명 두 반으로 하면 필요한 선생님이 두 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육 예산은 대학이야 뭐 수강 이런 자율 수강 신청이나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게 학급수 연동 이런 개념이 없지만 이 유초중고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기본 예산의 기준 단위가 학생 수가 아니고 사실은 학급수다. 학급 수와 학교 수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생각했을 때 학생 수가 줄었으면 학급 수도 줄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말은 네. 예전 같으면 아니죠. 이제 폐교를 해서 합쳐도 되는 두 학교가 있을 텐데 네. 인구도 줄고 아이도 줄었으니까 그런데도 남겨둔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도 있고 신도시가 또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 신도시의 학교들 증설하고 이런 것도 또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 사회에서 학급 단위 학생 수 있잖아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된다는 이런 또 강력한 압력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떨지 모르지만 코로나 때 우리나라 과학고가 있잖아요. 네. 과학고는 학급당 학생 수가 15명에서 16명이에요. 와 진짜 적네요. 네. 근데 이 과학고는 코로나 초기에 비대면 수업 안 했어요. 모든 전국의 비대면이 강제될 때. 왜냐하면 이게 방역 수칙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게 된 거죠. 그래서 15명이면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왜 보통의 아이들도 이런 환경에서 배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까지 속도는 못 가지만 어쨌든 학급당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주는 추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학급 수와 학교 수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예산 전체의 어떤 규모라고 하는 게 학생 수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걸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여기까지만 들으면 국민들이 다 오해다. 당신들이 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로 들릴 수도 있는데 아니, 강민정 의원님은 지금은 국회의원이시지만 네, 오랜 기간 동안 중학교 교사로도 일하셨고 네, 현장에 있을 때는 왜 예산을 이런 데다 쓰고 저런 데는 안 쓸까 네, 또 보셨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꼭 이 예산 문제를 떠나서 왜 우리의 공교육과 학교 환경은 이런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뭘 좀 바꾸면 좋겠습니까? 그거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그 네. 전에 딱 하나 일단 제가 확인하고 네. 갈 얘기가 예. 있는데 이 다들 오해하셨다 이런 게 아니고요. 캐디에서 교육개발에서 매년 설문을 해요. 네. 해마다 교육 설문이라고 하는데 4,000명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교육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한다면 어디에다 하는 게 순위를 매겨라 이거를 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대학에 투자하는 거가 제일 꼴찌로 나왔어요. 초등학교를 우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그 다음 중학교, 맨 마지막에 대학교고 이 대학교에 동그라미 쳐준 분은 심지어 10%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주장이 일반 국민들의 주장하고 다르다. 저는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 객관적인 설문 결과로 혹시 나왔다는 거. 예산 누수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럼 보시기에 지금은요 예산 누수는 사실상 그렇게 거의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서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예결산 심사 이 시스템이 가장 철저하게 돼 있는 데가 학교예요. 학교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고 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애들 2학년 수학여행 어디 갈 것인가 그리고 수학여행 비용은 얼마나 드는 건가 이런 거를 다 심의를 해요. 물론 이제 이 예산 결산 심의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하느냐 이런 네.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모든 전국에 있는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관계없이 모든 학교는 의무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과 예결산을 반드시 심의를 받는 이런 구조가 딱 시스템화돼 있어요. 그리고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교육 예산만을 전문을 하는 이런 이 시스템을 별도로 교육부가 만든 지 꽤 오래되고 이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옛날에 사립 유치원 왜 막 문제됐었잖아요. 유치원 비리. 네. 기억 안 나세요? 박용진 의원이 맞습니다, 그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 사립 유치원 비리가 문제가 되고 났을 때 사립 유치원도 에듀파인 써라. 그래야지만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된다. 그래 그 정도로 이 교육계 내에서는 적어도 이 재정과 관련된 시스템들은 그런 게 갖추어져 있죠. 허투루 쓸 수 없다.
네, 그 투명하게 누구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학교 단위의 학교 운영위원회에 심사를 다 받으니까. 감사가 같이 있어야 되는 운영위원회가 학부모님들 주로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님하고 교사하고 지역위원하고 예.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네. 근데 다른 데는 사실 그런 감사원 감사나 이런 거 말고는 사실 그런 알겠어요. 상시화된 이런 재정 감시 시스템이랄까 이런 거는 없잖아요, 사실은. 예. 저는 사실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그런 게 에듀파는 선생님들이 그때 했었는데, 예. 수업하고 나와가지고 뭐 에듀파인 해야 돼. 우리 반 애들 학급 활동하려고 뭐 풍선을 사야 된다 그러면 그걸 선생님들이 했었는데, 예를 들어 예산 기획 먼저 계획서를 올려서 결제 받고, 근데 해보니까 이게 나는 한 2만 원 계산했는데 한 5천 원이 남았어.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또 결제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네. 그럼 앞으로 예산을 좀 많이 늘리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런 상황 계속 된다. 그렇죠. 건가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저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요번에 이 문제를 다루면서 다른 나라는 어떤가를 봤거든요. 예. 근데 뭐 제가 몇 나라 안 봤지만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일본, 그다음에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베트남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사실은 거기도 출산율이 이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육 예산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리는 추세더라고요. 근데 그 늘리는 추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교육이 우리나라는 사실 자원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자원도 없는데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그 교육에 갖는 중요성에 대한 합의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코로나예요. 이 코로나가 2년 반을 아이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그 신혜진 그 세브란스 소아정신과 그 선생님이 어떤 기사 인터뷰를 네.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최근에 대학병원에 정신병동 있잖아요. 이 정신병동에는 옛날에는 조현병 환자가 많았는데 요새는 자살과 자해 시도를 한 애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2년 반 동안 비대면에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학교는 지적인 지식도 배우는 데지만 사실은 정서적 심리적 성장도 이루어지고 또 관계 맺는 것도 배우고 이런 교육 현장에 데잖아요. 코로나로 인한 부작용이 있죠. 근데 굉장히 심각해요. 아이들이 지금 근데 약간 그걸 예산을 어떻게 해서 지금 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는. 저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저는 코로나가 아동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하나를 위해서 116억을 했더라고요. 편성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이 정도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또 지금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말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코로나가 저는 물론이죠. 어떤 특정한 세대의 문제로 이게 현상화될 거다. 코로나 세대. 너무 제가 말을 많이 아닙니다. 했죠. 괜찮습니다. 다음 선생님 있긴 한데 코로나 얘기가 나와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좀 드리면 아까 그 질문 진짜 중요한 질문이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 요 예산 좀 줄여도 돼 남아라고 하는 건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돈 넣어봐야 이런 거라면 넣지도 마 차라리. 받는 쪽에서는 돈 모자라요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코로나 시기에 저희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공립학교 다녔고 같은 학년인데 하나는 사립학교 다녔어요. 두 아이가 받는 교육 서비스가 천양지차입니다. 둘 다 비대면 수업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공립학교의 공립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거는 서비스도 아니고요. 사립학교는 나름대로 그게 돌아가요. 즉 그게 뭐 왜 그런지는 대충 알겠죠. 즉 이 질문을 요약하면 공립학교 교사의 질을 좀 높일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 나라 교사님들이요. 다른 나라 평균으로 따지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교사로 진입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약간 바뀌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대 4대 쿼트라인이 엄청 높았거든요. 근데 거기서만 질이 네. 높지. 네. 그 이후에는 사실은 품질 자체도 자체지만
열심히 하는 인센티브가 없으면 아니 저는 이제 네. 인센티브가 꼭 어떤 뭐 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승진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네. 교사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말 모든 선생님들 가슴에는요 좋은 선생님 되고 싶다는 이런 불씨 같은 게 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안정된 직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택한다 이런 사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학교가 이런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행정에 너무도 이 관료주의 이 행정이 너무나 뿌리가 깊고 단단하게 돼 있어요. 예를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한다. 예를 들면 학급 뭐 활동비를 책정하는-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경우는 선생님들이 이 의견을 모아서 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그나마 이제 좀 좋아졌는데 정해진 예산만 쓰고 우리가 학급에 우리 아이들하고 학급 활동을 잘하고 싶은데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크지도 않은데 그 액수를 막 정하기 힘들고 그걸 또 받기도 힘든 이런 구조들이 저 같은 경우 요새는 이제 좀 안 그렇지만 우리 반 애들 데리고 야영을 가려고 했는데 결제를 안 해줘가지고 못 가. 나가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관료주의나 이런 게 지금은 옛날보단 그래도 제가 할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이런 그게 되게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있으실 수 있고 어떤 지점인지 또 이런 거 학부모 입장에서 이런 게 이제 이해되지 않는 바는 아닌데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을 좀 이거를 확 좀 깨지 않으면 참 선생님들이 막 꿈을 부풀어 왔다가 정말 자율성이 너무 없다 보니 약간 이제 부속품 같은 이게 톱니바퀴 돌아가는 부속품. 근데 이 교육 노동은 다른 노동하고 다르게 무슨 뭘 이렇게 소재나 재료를 넣어서 그렇죠. 투입해서 산출된 상품이 있는 게 아니고 근로자의 의욕이 중요하죠. 그렇죠. 사람을 어떤 상대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변화에 뭐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네. 이런 게 다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 노동이 갖는 특수성 이런 것들이 너무 관료주의적인 이런 교육 행정 시스템 때문에 잘 안 되는 게 이건 학부모님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채팅창에도 네. 야 2% 네가 한 달만 공립교사 해봐 그런 소리 안 할 거야. 그런 것도 하는 있었어요. 하는 분들 많네요. 여기 있잖아 패션 어인드님도 그렇기도 하고. 많아요. 네. 강연님 오늘은 예산에 관한 내용이라서 네. 뒤에 교육부 차관님도 모셔서 한번 들어는 볼 건데 네. 오늘 보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도 많은 것 같고 네. 그 주제가 네. 저희도 듣고 싶은 주제인 것 같으니 그래요? 언제 한번 그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네. 오셔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저희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 네. 한 번만 더 하시죠. 저야 뭐 감사하죠. 예. 빠른 시일 내에 네, 다음 주나 네. 요 안쪽으로 해서 네. 한 번만 시간 더 내주십시오. 네. 저 이제 벌써 시간이 다 갔나 봐요. 예. 맞습니다.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네. 시간이 없긴 한데 교육부 차관님이 나오시면 아마 앞서서 말씀한 강민정 의원님 말씀은 하나도 안 맞고 다 틀립니다라고 주장하실 것 같아요. 네. 가장 이제 강력한 수치를 제시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초중에 예. 1인당 학생 교육비가 있어요. 이게 예. OECD 평균보다 되게 높은데 대학은 OECD 평균보다 되게 낮다. 이건 맞아요, 객관적으로. 네. 근데 여기에는 약간의 그게 또 실제로 그렇기도 한데 지금 OECD 평균보다 높아진 게 초중등이 높아진 게 언제부터 높아졌냐면 2014년부터 높아졌거든요. 최근의 일이다. 2014년부터 높아지고 요때가 뭐가 있었냐면 누리과정이 시작된 전후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OECD 평균에 초, 중, 고만 돼 있어요. 네. 근데 나라마다 좀 다른데 유치원 유치원의 넣는 나라도 있고 교육과정 아닌 우리는 것도 이게 있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보금 예산. 교육 차관님 오시면 제가 네. 그대로 전해드리면서 그래서 그 수치를 단순하게 틀렸다. 해석하지 말자. 그렇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지원하는 걸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꼭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줍시다에 동의합니다. 제가 대신 여쭤볼게요. 네. 탱크 미사일 사지 말고 대학교 지원하자까지 한 번 더 나와주세요, 강 의원님. 저야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상윤 교육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바로 이야기 들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잔잔한 수면에 돌 던진 게 교육부죠.
지금 이 기재부죠. 이슈를 기재부인가요? 맞습니다. 맞다. 기재부가 정부가 정부가. 던졌다고 말씀 예. 주십시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한마디로 설명하면은 우리 대학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줄어가지고 입학생 네. 수도 줄고 반면에 반면에 등록금은 10년 이상 동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원도 그동안에 충분치가 못해가지고 대학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방으로 가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작년만 해도 입학생이 모자란 대학들이 그 대부분 지방에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의 지역 경제, 그다음에 지역 사회, 심지어는 요즘에는 지역 그 소멸 위기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네. 거의 황폐화되고 있는 수준이라 이제 대학이 어려운데 그 제가 지금 이제 띄워드린 요 자료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그 지표를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 IMD에서 국가 경쟁력 평가를 최근에 한 걸 보면 전체 경쟁력이 23인데 네. 고등교육 그러니까 우리 대학의 경쟁력 순위가 47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봐더라도 떨어져 있고 예. 그다음에 대학 평가를 전 세계 대학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 네. QS라는 또 지표가 있고 저 중국의 상해 교통대에서 또 이렇게 하는 데 있는데 대체로 보면 우리나라는 한 많이 들어가 봐야 300위권 내에 9개 정도 대학이 들어가 있고요. 네.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고등교육이 워낙 그 경쟁력이 있으니까 많게 들어가면 거의 90개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를 보더라도 이렇게 좀 대학이 경쟁력이 떨어져 있고 그 반면에 이 대학이라는 게 사실 초, 중, 고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들어가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연계가 돼 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재정,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매년 증가를 해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12조 원씩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12조 원이라는 돈이 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보겠지만 굉장히 많은 돈이 지금 이제 그 초중등 교육에 예. 가 있고 대학으로는 이게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이쪽으로는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또 좀 지표를 보면 그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칸막이가 쳐져 있는 거에서 일부를 교육세라는 재원이 있습니다. 네. 한 해에 한 5조 원 정도 거치는 재원인데 이게 둘로 나뉘어 가지고 예전에는 유특회계라고 그래서 이제 유치원 쪽에 가는 재원으로 1.7조가 들어가고 예. 나머지는 그냥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나갔었는데 네. 나머지 3조 원 정도를 고등 평생교육 쪽으로 조금 돌리자. 음. 그러니까 저수지가 이렇게 크게 있으면 이쪽은 땅이 말라가지고 아주 아사 직전인데 네. 이쪽은 많은데 다 옮기자는 게 아니고 물이 많이 차 있으니까 조금만 파이프라인 같은 거를 연결을 해서 조금 여기 물을 좀 대주자 임시적으로라도 그래야 예. 살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런 차원에서 초중등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자는 게 아니라 최근에 늘었고 앞으로도 매년 한 5.6조씩 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3조 원을 빼더라도 예, 빼더라도 그래서 그쪽은 그쪽대로 충분히 확충을 하고 요 여유 재원의 일부를 우리 재정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 고등교육 쪽으로 좀 가게 해줘야 같이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교부금으로 가던 걸 좀 빼오니까 아우돈 뺏어가지고 형님 누나한테 형님 누나가 뺏는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중학교애한테 갈 거 예. 빼서 그렇죠. 주자고. 제 생각에는 아우가 조금 부유해졌어요. 그리고 좀 여유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형 누나한테 조금 나눠주자. 라는 개념으로 좀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특별회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학들의 문제도 이해는 되고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한 원인과 처방이 어려우니 물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구조조정을 좀 하고 예. 난립이 문제고 그런 거가 더 먼저지 그거 언제까지 물 주려고 하세요? 하는 질문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등록금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묶어놨으니까 사실 이게 꼭 예산이 들어가야 되느냐. 학교 재정이라고 하는 게 등록금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예. 뭐 이건- 그런 이거는 것 같습니다. 묶어놓고. 다른 예. 솔루션이 더
필요하거나 시급한 것 같다. 예. 이야기는.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저희가 이번에 특별 회계를 만드는 거는 이제 그 재원을 좀 더 확충을 해드리는 개념이고 네. 이거하고 같이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대학에게 다 나눠줘 가지고 하게 되면 효율성이 되죠. 떨어질 수밖에 네. 없죠. 학생을 다 입학시키지 못하는데. 음. 그래서 지금 저희가 9월 말에 국회 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 특별법이라고 그래서 그 지원은 하되 예를 들어서 재정 진단을 해가지고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대학들을 골라낸 다음에 이 대학들이 회생을 할 거냐, 둘이 합쳐서 통폐합을 할 거냐, 아니면은 폐쇄를 하고 다른 일을 찾아볼 거냐라는 거를 한 세 가지 선택지를 주고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통폐합을 해가지고 사이즈를 줄여서 뭔가 특성화를 해보겠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규제 완화 같은 걸 특례를 적용을 해서 뭐 땅을 판다든지 또는 외부에서 돈을 들여올 수 있는 특례를 좀 줘가지고 구조 개선하는데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는 가망이 없다. 더 이상 이 대학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러면 다른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예를 들어서 뭐 요양원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바꿀 수 지자체가 있게. 그 부지를 사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관을 전환하는 거 이제 그런 쪽에 활로를 좀 터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그 등록금 문제는 저희가 지금 등록금을 그 제한을 하거나 동결을 한 지 10년 이상이 됐는데 네. 국공립대학 기준으로 지금 한 해 등록금이 한 410만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사립대가 한 75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이거를 그대로 시장 원리에 대해서 그대로 놔두게 되면 사실은 학생하고 학부모 부담이 됩니다. 물론 대학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과도한 이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등록금만 규제한 게 아니고 등록금 규제가 사실 등록금을 동결하게 되면 네. 그 대학에 장학금을 이렇게 매칭으로 대줍니다 국가에서. 네. 그래서 그 동결의 효과가 결국은 학생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등록금 아까 말씀드린 410만 원, 750만 원 수준이 OECD 국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한 7, 8위 정도 됩니다. 한 28개 나라 중에. 그래서 이게 싸지 않다.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차관님 그래서 아까 대학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얼마나 어려우냐면 할 때 등록금이 계속 동결되고 너무 어렵다고 그 하셨잖아요. 이제 대학 입장에서 보면 그 돈이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예. 그게 동결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학 입장에서 어려워진 거죠. 예. 사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대학만 볼 게 아니고 학생 학부모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 대학교의 구조 조정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네. 그 동안에는 잘 안 됐죠 구조 조정이 말이 두 대학 합치거나 폐고하거나지 그 대학에 있는 사립사학 재단일 텐데 국공립이 아니라 예. 그러면 나도 재단 이사장 너도 재단 이사장인데 둘이 합치라고 하는 게 합치면 무슨 뭐가 M&A가 되면 무슨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예. 그게 어떤 식으로 됩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그거를 땅을 팔 수 있게 한다면 네. 학원 건물이라면 개인 거니까 땅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만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 법인은 그동안 이 법인의 비영리 법인이라는 개념으로 그렇죠.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세금도 안 걷어가고 하면서 국가가 지원해줬는데 그 땅을 팔아서 그 땅을 나라랑 나눌 겁니까? 아니면 재단 이사장이 다 가져갈 겁니까? 재단 이사장이 지금 이제 저희가 발의된 법에는 재단 이사장이 그거를 남는 거를 팔아가지고 가져가는 그 구조는 아니고요. 네. 어차피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다만 이 대학이 다운사이징을 하고 아니면 특성화를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정원을 줄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학생들 입학 자원을 덜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교수도 줄여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네. 예, 예를 들어서 교수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더 못 뽑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먼저 퇴직을 하고 위로금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학생 수가 줄었으니까 등록금 수가 줄 것이고 수입이 줄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학교의 재산을 그 예를 들어서 팔았다. 그러면 교비 회계로 대부분을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수익이 나면. 네. 근데 이제 그 돈을
예를 들어서 학생들 저 못 들어오는 수입 같은 네, 거 또 예. 그 교수들을 뭐 다른 데 전직 시켜주거나 뭐 할 때 그렇게 구조 개선에 쓸 수 있도록 터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좀 주게 되면 아무래도 대학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좀 줄더라도 내가 좀 특성화할 걸로 좀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재원을 뭐 국가에서 대대적인 무슨 돈을 주자는 게 아니고 기존의 규제를 조금 풀어주자는 거죠. 그쪽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예.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뭐 그렇게 강제로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거였는데 지금이 이 적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게 지금 자료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예. 제일 위에 점선이 지금 대학 입학 정원입니다. 47만 4천 명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대학을 입학하는 우리 고3 또는 뭐 재수생들의 자원 거기다 외국인 유학생 그다음에 성인들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변하는지 학령 인구가 변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2033년까지는 지금의 수준이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갑니다. 예,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때 이후로 확 줄어들. 예,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태어난 인구가 26만입니다. 네. 지금 대학 입학 자원 고3 인구가 한 45만 정도 됩니다. 지금 확 줄게 돼 있어요. 한 10년이 지나게 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절벽처럼 꺼지게 되고 그 정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로 보면 2040년경에 가면 그 빨간색은 그냥 외국인 유학생하고 성인 학습자 없는 그래프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충원을 못하는 그 자리가 30만이 넘고 그러겠죠. 또 외국인 유학생이나 이런 게 성인 학습자들이 온다고 쳤을 때도 15만 정도가 비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뭔가 그 본인들이 좀 어렵고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면 통폐합이 됐건 또 구조조정이 됐건 다른 일을 찾아보곤 하는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의들이 통폐합 문의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교육부로도 각 대학에서 특히 지방 대학들이 많이 문의를 해옵니다 지금. A 대학, B 대학 합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사실은 이전에 학령 인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꺼지긴 꺼졌지만 유지되던 때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예. 앞으로 10년 내에 이런 작업들을 못 하게 되면 이렇게 절벽 상황에 빠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강민정 의원님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그 일이 다 완료가 되면 그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뭐 이 뭐지 들어가는 교부금을 입을 개편을 줄이고. 해야지 먼저 보내놓고 그걸 같이 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씀. 재정 지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 근데- 필요한데 그것부터 해서 여기도 부족한데. 이제 살아있을 대학 이런 거 정리한 후에 그 다음부터 물 잘 줘야지. 지금은 죽을 대학, 살 대학 다 같이 물 주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대학 입학 예고제도 4년 전부터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고사 직전에 있는 대학들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런데 그거는 미루고 옥석부터 가리는 작업을 한 10년 동안 하게 되면 사실 정상적인 대학들도 사실 지금 이런 어려움에 더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걸 동시에 저희는 지금 한 10년 이게 골든 타임이라고 보고 그 작업을 같이 지금 가져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3조 원이 더 가면 그 예산은 어디에 쓰이게 됩니까? 3조 원이 가게 되면 저희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주로 지방 대학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방 대학의 n분의 1로 그대로 나눠주자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방 대학 중에 그래도 역량이 있고 뭔가 이 재정 지원을 해주면 그 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 중심으로 해서 재정 지원을 좀 충분히 또 시간을 좀 가지고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첨단 분야 인재 양성 같이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시급하게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 산업 수요가 많은 부분들 그런 쪽으로 좀 가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그 세출 예산안에 조금 넣어 있는 거는 이게 교육재정 교부금에서 3조 원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쪽에다가 조금 기여를 해야 되겠다. 우리 이 돈을 쓰더라도. 그래서 대학에 보면은
교육학과라든지 사범대라든지 교육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냐면 초중등 교원들을 양성하는 대학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돈을 좀 대폭적으로 넣어서 교사들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최신의 이제 수요가 있는 이런 쪽으로 이 돈을 쓰게 되면 결국은 양질의 교사들이 다시 초중등 교육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이제 그 사업들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월급을 못 주거나 교수를 못 뽑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까? 3조 원이 안 들어가면 즉 교육학과 이런 쪽으로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기존에도 네, 이제 교대나 사대나 사범대 체제는 있기 때문에 네. 이 돈이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못 뽑는 수준은 아니고요. 예. 지금 현직 교사들을 재교육 시킨다라는 그것도 그런 느낌인 있습니다. 거죠? 예, 그 프로그램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조 원을 어떻게든 꼭 필요하니까 이제 좀 논란이 있습니다만 가져오고 싶으실 텐데 예. 그 돈이 어디로 쓰입니까라고 하면 만약 안 들어가면 거기가 어떻게 되길래 그런 상황인가요? 라는 질문과 같을 수 있는데 이제 가장 시급한 건 아까 말씀드린 지방대. 대로 지방대. 네. 예, 지방대가 굉장히 어렵고 며칠 전에 저희 이조 장관님께서 지자체하고 이제 이 재정 네, 예. 이거를 이제 연계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뭐 재원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거 아니냐. 이제 교육부는 손 놓고 그냥 지자체에다 주고 지자체가 대학을 관할하는 거 아니냐.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대학이 지금까지 뭔가 회생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 지원을 받을 때 좀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그 지역 사회나 지역 발전 계획하고 연계가 됨이 없이 그냥 교육부가 다이렉트로 사업별로 그냥 돈을 주고 그 사업만 하다 보니까 지역 인재나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별로 없었거든요. 연계가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쓸 때는 지자체가 그 지역의 사정을 잘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대학하고 발전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걸 전제로 돈을 지역에 주게 되면 어디에다가 쓰고 무슨 프로그램을 할지를 지자체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이 고민을 해가지고 쓰도록 해라. 뭘 지정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구조로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그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그 지역의 대학을 가고 또 그 지역의 대학 졸업자들이 그 지역의 기업들의 일자리를 찾아서 가게 되면 초중등 교육부터 사실은 일자리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면 거기에 계속 살게 되겠죠. 정주하게 되겠죠. 지금 이제 지역이 황파되는 문제가 초중등 때 우수한 학생들이 일단 갑니다. 뭐 자사고가 됐든 그렇죠. 전국적으로 이제 지역에. 우수한 학생. 예. 그 지역 안에서도 움직이지만 또 수도권으로 많이 가기도 많이 하고. 가죠. 그 다음에 대학으로 갈 때 대폭적인 또 이동이 일어나죠. 지역에서 이동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안 내려옵니다.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예. 지역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물꼬를 되돌리려면 그 지역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기업이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 게 뭔지를 좀 목표를 세우고 그런 것들을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기능을 지역 대학에서 좀 찾아보자는 거죠. 그 찾는 게 지역 대학의 교원이나 대학 관계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또 그게 돈이 들어가면 할 수 있고 못 들어가면 못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 가지고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예.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지금도 뭐 저 재정 지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있긴 있는데 예. 그냥 분절적으로 대학별로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으로 돼 있고 지역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되기보다는 그리고 그 대학은 사실은 너무 이제 그 양이 좀 적기 때문에 사실 뭔가 이렇게 대학 자체가 혁신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충분치 않다는 거고요. 재원이. 어쨌든 돈이 있으면 뭔가 사업을 할 텐데 지금 그렇죠. 돈이 부족하니까 사업을 못 하고 있고 계속 고사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고사되는 대학을 앞으로 10년간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다시 살아나라고 돈을 꽂아주면 그러니까 그거를 돈으로- 전체 대학으로 다 보지를 마시고 구분하고 이제 구분을 구분하고 해야죠. 난 그러니까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겠다라는 재정 얘기죠. 진단을 하더라도 저희가
전체를 재정 진단해가지고 전체를 다 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진단을 해보고 한계 상황에 처하고 앞으로의 비전도 좀 없다. 그런 대학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대학은 잘 사라지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그러니까 잘 사라지도록 해줘야 되면 예. 통폐합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열심히 뭔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구조 개선을 하던가 네. 아니면 다른 걸로 전환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거기에도 돈이 들어가니까. 거기도 돈이 들어가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예. 네. 사실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자동방으로 20.79%가 내려가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고 제가 들었어요. 예, 예. 왜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부금이라고 하는 게 내려가는지 예. 이게 무슨 연원이 있는 건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예, 이 자료를 한번 좀 네. 띄워주시게 되면은 이게 제일 앞에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1971년 12월입니다. 그때 이제 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예. 됐는데 제가 70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난 시절하고 조금 비슷한데 예. 예, 그때 한 해에 몇 명이 태어났냐면 100만 명 정도 태어났어요. 지금 우리 학령기가 이제 45만 명 정도 되고 작년에 태어난 친구들이 26만이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학교의 시설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때 논의된 게 뭐냐면 초등학교를 넘어서 중학교 의무 교육을 논의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의무 교육이라고 하면 우리가 무상 교육인 거죠, 기본이. 그리고 중학교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 근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이라는 게 한 해 일반 예산처럼 깎였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미티를 못 하기 때문에 그때 내국세의 12.98%를 묶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입이 들어오게 되면 12.98%는 교육에다가 초중등 교육에다가 쓰도록 그냥 이 바인딩을 시켜 놓은 거죠. 그게 요즘은 20.79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조금 등락은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결정된 게 2019년도에 예. 20.79까지 올라와 있는 네. 상황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79면은 100만 원을 거두면 20만 원을 그대로 이제 초중등 교육으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 돈이 많아지는 거죠. 최근 3년 동안 매년 12조씩 올라와 있고 네. 앞으로도 한 3, 4년 동안은 그 트렌드가 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 숫자 자체를 좀 낮추면 안 됩니까? 17% 정도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많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초중등 교육으로만 너무 재원이 그 투자가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교육도 있습니다만 교육 외적인 부분들도 이게 좀 배분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구조다 보니까 사실은 작년도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 정부 때부터 KDI라든지 이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20.79라는 이걸 빼오는 구조가 지금하고는 좀 안 맞다. 학령 인구도 줄고 어느 정도 투자가 다 되고 또 충분히 앞으로 시설이나 이런 걸 보수할 수 있는 뭔가 재원이 되는데 너무 이쪽에만 바인딩을 시켜놓으니까 이게 좀 칸막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경직돼 있다. 예, 그래서 요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안으로 GDP에 뭐에 연동을 하자, 또 뭐 학급 수에 연동을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비율 자체를 떨어뜨려야 된다 네, 이런 네.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 비율을 손대는 부분은 전체 재정에서 보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요게 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는 교부금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한 19% 정도 되는데 이게 경직적으로 그걸 다 빼가다 보니까 만약에 이 비율을 조정하면 그것도 조정을 해요. 또 그것도 이 같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너무 큰 예, 돈이다 이거죠. 전체 큰 틀에서 시간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구조인데 그렇게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거는 하되 정부에서는 생각이 뭐냐면 이 특별회계를 조금 한 3조 원 정도 남는 부분들을
이 같은 교육의 틀 안에서 초중등하고 고등교육이 너무 밸런스가 무너져 있으니까 예. 조금 바로잡는 거를 임시적으로 하고 이 논의는 논의대로 계속 이어가자라는 게 생각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쭉 말씀을 듣다 보니 저희가 지금 그 지방의 교육, 고등교육 막 걱정하시는 지방의 대학교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각자의 이해 수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한쪽에서 그걸 왜 해? 아니 이걸 그렇죠. 해야지. 그게 필요해? 아니 이게 얼마나 필요한 건데? 이런 논의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 네, 네. 차관님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라는데 왜 이해를 못 하시지?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듣는 시청자들은 그게 왜 지금 중요해? 하는 것도 한참 필요한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이슈인지 대강 알았으니까 차관님 언제 한번 시간 한번 더 내셔서 네, 네. 이 3조 원 쓰냐 안 쓰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그 대학 교육 내지는 특히 이제 지방의 네, 네. 대학들 뭐 구조조정이라면 구조조정, 예. 뭐 발전이라면 발전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고민해야 되는지 우리 좀 같이 고민하는데 도움을 주실 말씀을 좀 한번 해주십시오. 현황은 제일 잘하시고 고민거리 아실 테니까 네, 네. 그래야 아 이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럼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 하는 대로 좀 관심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예. 뭐 일 보시는데도 항상 늦은 퇴근하시겠지만 네. 한 번만 나와주시고요. 네. 요 3조 원 이슈는 그 기재부가 그렇게 결정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고 할 예정입니까? 논란은 지금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정부의 안으로 저희가 내놓은 거고요. 예.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되죠. 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 번 논의를 거쳐서 정부의 하나의 대안으로 내놓은 거고 예. 이제 법하고 예산이 같이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상임위라든지 네. 예결위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국회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정부 안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지만 바뀔 수도 국회에서 있겠죠. 또 새로운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정부가 내긴 했지만 여기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더 그런 거를 좀 열린 자세로 그렇게 예. 논의할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논의를 하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년도로 넘기고 내후년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다 그런 보면 일은 아니죠. 예, 너무 대학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 예. 뭐 우리가 내놓은 안이 유지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논의에서 결론을 내주신다면 네. 올해 안에 꼭 좀 결론을 내서 내년부터라도 조금 이렇게 고등교육이 나아지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네요. 예.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해석이 다르시기도 한데 또 당장은 지방 대학이 빠르게 무너지면 또 지방 대학을 근거로 하는 그 지역 경제도 그렇습니다. 바르게 무너질 테니 또 그건 또 지켜가면서 그래야죠. 구조조정도 해야 되지 않냐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이제 상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나오셔서.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